대폭락 속에서 역대급 매수 기회를 찾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찾았고 저도 찾았고 제 방송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년에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목표를 이미 세우셨고 지금 현재 집값이 후두두둑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네. 저 역시 매일매일 실거래가가 갱신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집값이 떨어졌고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비전은 좋아요. 네, 우리 오늘 비전님이 들어오셨듯이 우리의 그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전망이 실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필요한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예요.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정세현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충청일보 오늘 하니까 나왔습니다. 창간 76주년이래요. 네. 이제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부터 취득할 때는 8.4%이고요. 4주택은요 12.4%입니다. 자, 규제 지역에서는요 2주택부터 8.4, 3주택부터는 12.4%가 두들겨 맞는 겁니다. 네. 아무튼 간에 요 변호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부동산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정부에서 온갖 규제를 지금 취득세 중과 전에, 전국의 규제 지역을 다 풀었고, 뭘 풀어도 지금 부동산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은 작년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1000건대 거래에 그쳐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국민이나 국가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분께서 요지는 이렇게 지금 규제를 풀었는데도 거래량의 최저치를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어디가 지하실인지 모르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죠. 여러분, 자동차세 이것도 취득세니까 지방세예요. 네. 재산세 지방세입니다. 주민교부세인가요? 주민세인가요? 그것도 지방세예요. 네. 이렇게 지방세가 줄어든다 라는 것은 국가의 곳간이 텅텅 비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든 의문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동안 거래가 팍팍팍팍 늘었을 때 취득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수를 거뒀을 때 그 막대한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겁니까?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거뒀던 그 어마어마한 세수 다 어디 간 거예요? 인도 간다고요? 보도블록 깔았어요? 네. 엉뚱한데 안 썼으면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은 아셔야 될 거예요. 지자체 재원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네.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이죠? 공무원 아니고 선출직이 지자체장들이 지멋대로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하고 동 그것처럼요 편파적으로 용도 지역 저기 자연 녹지에서 몇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준주거지구 상향까지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은 공무원들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자체가 운영되는 건요 전부 다 그 해당 주민들 때문입니다. 주민들 덕분인 거죠. 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함부로 쓰고 또 연말에 돈 예산 남았다 해가지고 인도 보도블록 막 다 뒤집고요. 네. 아스팔트 새로 깔고 그러지는 마세요. 네. 안 깔면은 안 까는 대로 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 호우, 장마, 홍수 이런 거 국가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요 예산을 좀 투입을 좀 하세요. 국민들은 그런 거 전부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신들이 엉뚱하게 행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행사를 하더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행사를 하라고요. 네. 그냥 세금 다 낭비하지 마시고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요 분께서는 지금,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 8에서 12%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매우 몹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취득세 중과 해제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중과가 해제가 된다 해서 우리의 상황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맞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세적인 하락에서는요,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돼요. 증조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됩니다. 고조 할애비가 오셔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해봤어? 이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하면 된다? 이 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대세 하락기에서는요, 피해가야 돼요. 네. 잠시나마 내가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그늘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네. 그늘을요,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미리미리 다 매도하고요. 왜? 선매수를 했으니까 다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앞으로 다가올 역대급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다주택자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준비를 안 하셨을까요? 네. 올라갈 때 거기에 심취를 해서 내려갈 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은 절대 팔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엉뚱한 말을 듣고 나서 세뇌를 당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익절을 해야지 더 좋은 걸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익절을 해야지 저처럼 1주택인데 대출 하나도 없이 이번 금리가 대폭등했잖아요. 5% 주담대 다 피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피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미리 준비를 해야지 리스크를 좀 더 해치를 해야죠. 저처럼 달러를 투자를 하시거나, 예? 그렇게 하셔야죠. 현금을 마련하시거나. 근데 뭐 원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교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원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비교를 했을 때 가치는 떨어지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원화 가치 떨어지죠. 떨어져요. 근데 집값도 떨어지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다고요. 현금을 보유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 출근길, 퇴근길이 한 30분, 35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 네. 왜? 평상시에는 낮 시간 동안은 방송을 볼 시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실패한 전망을 했구나. 제가 요새 보는 거는요, 정확하게 1년 전에, 작년 하반기 때 과연 이 상승론자였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2022년 집값도 폭등한다고 했을까? 라는 것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논리가 아주 빈약해요. 무슨 논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상승론자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던, 22년 또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던 대표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올라간다는 거. 올라간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집을 싸게 내놓는 사람들이 없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그때는 뭐 금리가 약했으니까 낮은 금리, 그리고 뭐 토지 보상금이 역대급으로 풀린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집값이 2022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들, 예전부터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22년 또 올라갈 것이다, 이거예요. 이분들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냥 2013, 14부터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그냥 부가적인 설명일 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입주 물량이든 뭐 그런 건 다 부가적인 설명뿐이고, 그분들은 그냥 하나같이 하는 게 전부 다 기도 매매라는 거죠. 기도 매매. 그냥
예전에도 올랐으니까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저기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올해 10% 대폭등한다 했다가 지금 개박살 나고 있죠. 그분 지금 책 판다고 네, 온갖 쪽 채널들에 나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상승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상승한다고 그렇게 밝은 전망을 보이면서 돈을 벌고요. 네. 하락기에서는요, 책 팔면서 돈 벌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야마가 돕니다. 야마가 네. 빡 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 참 잘 벌어. 돈 버는데 참 부럽습니다. 네, 돈 버는 선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다 차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기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셔라.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강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몽주 시인이 정몽주 맞나요? 정도전? 네. 정몽주가 정도전인가요? 네, 아무튼 간에 이성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성계가 이야기를 했었나요? 만수무산, 만수무강, 만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드렁치기, 얽히고 설치키고, 네. 이런들 어떠하리, 바로 나오네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요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네. 이게 하여가라고 합니다. 이게, 네, 하여가, 서태지가 지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시조라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몽주가 단심가를 통해 거절의 뜻을 전달했고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와 고여에게 개성 선지교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가. 네. 이게 하여가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들 또 어떠하며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이게 닭바라고 하죠. 네. 자, 아무튼 간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취득세 중과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 이게 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근데 상반기 때 다 취득세 중과 풀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사야 돼요. 무엇을 사야 됩니까? 네. 무엇을 사야 한다. 바로 판단이 1시간 만에 될까요? 하루 이틀만 될까요? 절대 아니죠. 또 금요일에 발표했는데 토요일에 냈다 달려가려고 좋은 물건 잡으려고 하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약 지금부터 한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개월 정도. 네. 분석을 해야 되고요. 내년 8월 이후가 바로 또 다시 선진입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회복이 좀 더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싼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비싼 걸 사면은 기분은 좋아요. 왜? 내가 이거 갖고 있다. 마치 같은 벤츠를 타더라도요, CES, AMG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버랜드 가면요, AMG, 벤츠 AMG, 이 사이클 트랙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혀요. 자, 아무튼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은, 네, 상승자, 아파트에서 내가 최고의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변에 이야기하면요, 나 이거 갖고 있어. 강남에, 개포도 아니고, 강남에 도곡도 아니고, 저기, 여러분, 한강이 보이는, 그쵸, 아크로 갖고 있어.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 브라보! 박수 치면서 부러워합니다. 근데, 아크로의 수익률이 과연 좋을까요? 아크로 리버파크의 수익률이 과연 제일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가격이 매우 싼데 상향 여가를 거치면서 같은 값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것. 그러니까 같은 갭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예로 들자면은, 이걸 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울산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울산에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울산 북구에 송정이라는 신도시이고요. 지금 이게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었습니다. 3억 초반부터 4억 8천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이게 입주하던 2019년도에는요, 마피가 3천에서 4천까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3억 3천일 경우에는요, 마피 3천이면 3억이에요. 로얄동 로얄층을 3억에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확장비까지 포함한 3억 1천 정도의 취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네. 자, 이때 3억 3천 이렇게 추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확장비하고 다 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가죠? 네, 거의 100% 3억이 올라갑니다. 3억. 근데 여기가 어때요? 울산의 북구라는 곳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규제 지역이에요. 네, 뭐 5천도 있었어요. 그 저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3억에 샀는데 3억 천이 올랐어요. 거의 100% 수익률입니다. 100% 수익률. 근데 인간의 욕심이요, 끝이 없는 게 뭐냐면, 이때 샀는데 2년 되고 나서 분명히 시는요, 이들한테 시간을 줍니다. 팔아라. 근데 팔지 않고 더 들고 갑니다. 왜? 7억 간다, 8억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30% 빠지죠. 고점 대비해서 30% 빠져요. 근데 제가 30% 빠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3억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 비과세를 3억을 통째로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과세 3억을 통째로 받을 수 있고, 양도세 중과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과세 받더라도 세금 한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내고 심하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1억 2천인가? 3억이면? 하여튼 간에 1억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동일한 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한 번에 또 울산에 대현더샵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현더샵. 자, 2단지 봅시다. 34평. 어때요? 이게 분양가가 4억대였는데 2018년 10월 달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해서 이것도 4억대 초반에 되었어요. 4억대. 근데 사람들이 피를 주고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로얄동 로얄층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송정에 있던 한양 소자인 같은 경우는 3억에 매수했던 거죠. 마피가 3천 터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현더샵 같은 경우는 그때도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에 샀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비과세 구간이 도달해서 4억 2천이 올랐어요. 4억 2천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오르기 전에 2020년 12월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요.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었다고 해서 규제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주할 필요 없이 그냥 보유만 2년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로 지정되었잖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쳐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로 지정되니까 2주택, 일시적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 맞잖아요. 20%. 3주택부터 30%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판다고요. 결국은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좋은 놈이 제일 많이 올라갔냐? 그건 또 아니란 거예요. 제일 좋은 놈이 위치한 그 지역은 또 규제로 지정되면서 중과를 두들겨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좋은 걸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인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객 1000짜리 10개, 20개 모으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때때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게 시장의 트렌드란 거죠. 그 시장의 트렌드 중에서 제가 내년도 2023년 시장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떨 만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임성진님, 방송 시간 기다리다가 제 방 듣고 있다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석상님께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렇게 하셨고요. 심서방님 반갑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다시 골드 멤버십으로 이렇게 등급 상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당님께서 비규제 때 매수했다가 2년 후 규제로 바뀌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제 전에 매수했으면요, 규제 전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규제 전에 보유하고 있었으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해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만 2년 했을 때 내가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2주택, 3주택이다. 그러면 규제 전에 샀더라도 양도할 당시에 규제 기준에 따라서 중과 두들겨 맞는 겁니다. 네. 버퍼링남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좋아요 쿡했습니다. 대구 인허가 물량 이번 연도에 22,000가구로 25년, 26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이 25, 26년 합친 거예요? 아니면 분산이에요? 네. 버퍼링남님,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 연도 22,000가구 인허가 물량이 25년도에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26년에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분산입니까? 분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대구라는 지역에서는요, 2023년 37,000세대가 입주합니다. 자, 2024년도에 23,000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인허가를 받더라도 2025년도에 공급은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자, 그러면 2026년도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37,000세대부터 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 추세예요. 추세가 감소를 한다는 건요,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추세가 증가한다는 건요, 매수 심리가 위축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리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가장 공포스러운 입주 물량 터지고 전세 세입자가 구해질지 못 구할지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기, 중개사도 폐업하고 곡소리 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부자아빠님, 대구 월배 아이파크 2차 84타입 35,000이면 바닥에 잡는 건 맞을까요? 부자아빠님, 바닥에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점을 잡으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시점을 잡아야 돼요. 시점을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들어가야지. 왜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 더 많은데 더 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35,000이면 들어가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네, 기다렸다가 매매가가 전세가가 점점 붙을 겁니다. 네, 전세가 빠지는 속도보다 매매가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네. 자, 버퍼리담님, 어떤 블로그에서 25, 26년에 입주 물량 터진다고 적어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대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는지도 중요한 거고, 이 대구라는 지역에 얼마큼 많은 전국에 있는 쩐들이 흘러 들어갈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먼떨 만떨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먼저 떨어지는 걸 일단 차치하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노는 투자금들이 취득세 중과 풀리는 동시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도 변화는 없습니다. 왜? 실거주 수요자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실거주 수요자가 아직까지 멘탈이 붕괴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성진님께서 세종은 34평 말고 45평 이상은 가격이 안 떨어졌네요. 언제쯤 가격이 떨어질까요? 가격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된 거예요.